자, 첫 번째 시간에 법칙과 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군인 정신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 국군 통수권자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법칙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세밀하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례도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명령을 내리려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지휘관이 명령이 변경될 때에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 부하들이 발생하고 그 부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예요. 어느 대대장이 대대장으로 이제 부임 왔어요. 오면 그 대대원 중에 관심 병사, 관심 간부 한 명 이상은 꼭 있어요. 부대마다. 역시 이 지휘관도 전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독히 한 병사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잘 적응을 못하고 병영 내 생활도 적응 못하고 또 사람하고도 잘 적응 못하고 말 그대로 관심 병사였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병사가 그 대대장이 오기 며칠 전에 체력단련장실에서 좀 목을 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대장이 부임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죠.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병사가 원하는 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금 같이 있는 생활관이 적응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별도의 생활관을 마련해주고, 또 자기가 좀 이렇게 친밀한 두 명의 병사를 이제 무슨 조라고 하는데 그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명령이었죠. 처음 명령 내린 거죠. 와서 처음 명령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병사가 두 명의 그 같이 관리해주는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관리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간다고 해놓고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명이 항상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좀 이 정도면 충분히 이 관심 병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이 병사는, 관심 병사는 다시 그 체력단련장실로 갔고 거기서 다시 목을 매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지휘관 보고 이 지휘관한테 징계를 내렸어요. 우리 법무관이. 관리를 소홀했다. 이거예요. 관리를 소홀했다. 자,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요. 관심 병사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때 근거가 있어요. 우리 인사사령부에 관리 지침 명령이 있어요. 이 관심 병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명령의 근거가 있다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나 없었나의 판단 기준은, 최초의 명령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나 없었나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
목적이 정당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관심병사를 별도의 공간에서 그 다음에 친한 병사 2명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과 시간에서는 모두 열애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거의 목적이 뭐예요? 관심병사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목적의 정당성 충분히 인정되죠. 그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어때요? 이 병사가 저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따로 있게 해주세요. 본인이 요청해서 그 방법을 해줬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해줬죠. 방법 어때요? 적절하죠? 적절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고 그 관심병사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은 관심병사가 요청한 사항에 따라 그 방법대로 해줬고 자, 근데 우리 법무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관리 소홀이라고 했냐면 아니 체력단련장실에서 한번 목맸다는 거를 들었으면 체력단련장실을 잠궈야지 왜 잠그질 않았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체력단련장실은 다른 병사와 다른 간부도 이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해의 최소성의 문제이고 법익의 균형성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기본권 논으로 가서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 문제에서도 다시 얘기할 건데 지금 이 법칙과 원리와 관련돼서 얘기할 거는 지휘관의 최초 명령은 그 근거가 있고 최초 명령은 그 명령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이 적법하면 최소 침해 원칙, 다시 말해서 더 신중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더 신중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즉, 이 병사가 체력단련장실에서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거기까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런데 우리 법무관들은 그걸 요구했고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기존 명령을 내렸어요. 법에 근거해서 기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뒤집는 명령을 다시 내려고 해요. 수정 명령을 내려고 해요. 자, 이때는 경우가 달라져요. 이때는 기존 명령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가 형성이 돼요. 신뢰가. 그 명령에 따라서 나의 생활을 쭉 영위했다고요. 야전에서 준비도 했고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요. 그런데 그 명령을 휙 하고 바꿔버려요. 한 180도는 아니더라도 한 160도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명령에 존중하고 기존 명령을 따랐던 부하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하가 발생해요. 이때에는 우리 법칙과 원리에 따라 이때에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수정 명령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방법이 적합한지 최소 침해 그 부하의 이익의 최소 침해를 가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 명령이 달성하려는 공익하고 그리고 지금 불이익을 받는 부하의 불이익하고 균형이 맞는 건지까지 기존 명령이 있고 수정 명령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다. 이거예요. 그 예가 바로 두 가지예요. 자, 그 예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 야전에 가면 그거 바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소방관 근무 경력, 자격 요건, 미달 사건, 20년 전, 그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기했듯이 뭐냐면 병사들을 현지 하사로 임관시키는데 부대들이 막 불을 켰어요. 왜냐면 위에서 그걸 성과로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병사 중에 부상하러도 현지 임관시켰던 거예요. 그 중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라는 게 동물한테도 있는 거 아세요? 다람쥐가 사춘기 걸린 다람쥐는요. 자기 천적인 그 방울뱀 앞에서 장난치고 가요. 화면에 있어요. 그걸 동물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저 위험한, 저 과도한,
원래 사춘기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과도한 언행, 위험한 언행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 동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언행,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건데, 천적 앞에서 바로 죽을 수가 있는 건데, 어린 영양이 사자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실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인간의 사춘기나 동물의 사춘기나 그런 위험한,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나중에 독립적인, 독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어차피 썰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동물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좀 사춘기에 있어가지고, 뭐 좀 싸움 좀 하고, 뭐 학교 내 싸움을 하든, 뭐 학교 밖, 다른 학교하고 싸움을 하든, 싸움 좀 하고, 근데 좀 심하게 싸워가지고, 보통은 뭐, 소년원 정도 가는데, 여기는 뭐 징역, 뭐 집행유예도 받고, 그리고 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그냥 탔는데 그게 남의 거고, 그럼 절도잖아요. 집행유예. 이런 집행유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군대 와가지고 이제 병사 생활 잘 하니까, 왜냐면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또 체격도 좋으니까, 위에 있는 그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이, 너 부사관 하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당시에 뭐 어떤, 그때 제가 상담했던 내용, 관련 사건을 45건을 했으니까 내가. 일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 내용으로 45명을 내가 변호해 줬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전과가 있어요.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요. 라고 주임원사한테도 얘기했고, 또 주임원사는 당시 기무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별 문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현지 임관해서 쭉 어느 때 문제가 발생했냐면 상사에서 원사 진급할 때. 그 문제가 하사에서 중사, 그때도 그런 전과가 있었는지 문제가 안 되고, 중사에서 상사 될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상사에서 원사 진급할 때, 이때는 좀 부사관 중에서 중요한가 보죠. 이때 이제 옛날에 기무, 지금은 이제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원조회를 통해서 당신 하사 때 집행유예 전과 있었어요. 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1년이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1년이 지나고, 다 끝나고, 그리고 당시 군인사법에 따르면 다시 2년이 더 지나고, 그 다음에 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생략해버리고,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1년과 그 다음에 2년, 총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사로 임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5년, 6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신은 그때 당시에 하사로 임관할 수 없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임관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임관 명령을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당신은 임관 당시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군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 당신은 모든 경력이 무효고 2등병으로 전역해라. 자,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명령 내렸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요? 30몇 년 한 원사가 최초에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이제 훈장 좀 받으려고 행안부에다가 훈장 주세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그 절차 중에 필수 절차, 그 전과가 있나 조회했더니, 전과가 있네? 이 사람 뭐야? 하사 때 임관할 수 없는 사람이 하사로 임관해서 30몇 년을 근무했잖아. 이거 우리 법에 따르면 무효잖아. 무효. 이등병 전역.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여기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최초는 임관을 시켜놓고 지금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집행유예 받았던 사실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 병사는 이 병사가 하사로 임관할 때. 근데 군은 처음에는 오케이 임관 명령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등병 제대 명령 이렇게
군인의 명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군인의 명예하고 관련되는, 군인의 명예는 누가 살려줘야 된다? 군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래, 하사로 임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사 임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그러면 너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군대 너가 왜 발견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 상식에 기했을 때 신중하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 군대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외면해요. 그게 내가 경험한 거야. 그걸 누가 그런 식으로 법률 조언하느냐? 지금 현 법무관들이 그렇게 조언해요. 부끄러움을 몰라. 분명히 여기는 임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등병 제대. 야, 이거 우리가 군대에서 한 건데, 둘 다. 우리 군대에서 이거 손바닥을 뒤집었는데, 야, 그러면 이거 뭔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명령을 내릴 때에는 내가 목적이 정당하고 내 방법이 적합하면 무슨 신중이냐? 그게 자의금지 원칙이에요. 그때는 자의금지 원칙이 헌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뒤집는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자의금지가 아니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정신이고 법치국가 원리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다가 너무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생활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지방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사 때는 무효다. 그런데 장기가 되면, 보통 상사가 되면 장기된 사람들이잖아요. 장기가 되면 이거는 법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임용행위다. 그냥 정의에 기해서 정의. 자, 법을 하는 학자는 대학원에서 법을 하는 학자는 논리 싸움이에요. 그 사람은 법적 안정성 논리 싸움이라고. 1 더하기 1은 1이고 2고 2 더하기 1은 3이고 3에다가 제속도해서 99 더하기 1은 100이에요. 자,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러나 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정의로운 판단이 뭐니? 그거를 이왕이면 법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고민은 했는데 이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안타까운데 하사로 임용된 거는 무효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사 원사까지 다 무효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정의에 반하고 중간에 장기가 됐으니까 장기가 된 때부터는 새로운 임용행위로 봐서 그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런 고육지책의 판결을 내렸다고요. 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변호사 나올 쯤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 우리 법무관들이 이 판결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하사 때 무효고 장기가 됐을 때부터 유효니까 그 무효 기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3년, 4년 이렇게 무효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버린대요. 25년 동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사에서 장기가 될 때 3년, 예를 들어서 3년 걸렸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니까 잘라버린다. 임관 일자 단축 명령을 또 내려버렸어요. 우리 법무관들이. 그때 저는 이것도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다 소년범들인데 성인이 아니고 소년범들인데 소년법 근거 그게 바로 근거 문제예요. 근거. 신중한다는 게 뭐예요? 신중한다는 게 특히 법무관이 신중한다는 게 뭐예요? 근거를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소년법을 찾아봤어요. 소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징역 6개월. 때렸어요. 징역 6개월. 자, 때렸어요. 근데 좀 피해가 좀 약해요. 그러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에요. 집행유예 1년이 더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 안 가잖아요. 징역 6월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년법에는 징역 6개월에
형을 받으면 6개월이 끝났죠. 여기 소년범이잖아요. 이제 성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 형을 실효시켜줘요. 전과가 없는 걸로 해준다고요. 6개월 끝나면 전과 없는 걸로 해준다고요. 그게 소년범의 특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6개월 끝나면 6개월 끝난 그 다음날 하사로 임관할 수 있죠. 소년범 특칙에 따라. 그런데 그거보다 좀 경미했어요. 때렸는데 조금 피해가 앞 사람보다는 좀 경미했다고요.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줬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는 침묵했어요. 소년법이. 왜 침묵했냐? 일본 소년법은 베꼈거든요. 여기까지만 베꼈거든요. 그런데 당시 나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팀에서 일본 소년법을 봤더니 일본 소년법에서도 야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선고하면 바로 이때에는 적어도 6개월 받은 사람은 6개월 후부터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선고한 날, 법정에서 선고한 날 다음부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했고 우리 소년법이 헌법 불합치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존 명령이 있고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중해야 돼. 이게 법칙과 원리에 부합하는 거다. 이게 군인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한참 부족하다. 우리 야전은 한참 부족하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 사태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 하사로 임관되는데 집행유예가 있었어요. 당신은 이등병 전역시켜야 돼요. 라고 했던 세대, 그 사람들 찾아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년범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 하자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죠? 하자가 없는 거죠. 왜? 법원에서 소년범일 때 법원에서 선고받은 날, 그다음부터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죠? 지금 원사를 이등병으로 전역시킨 이 명령이 무효라고요, 지금. 헌법 불합치가 돼가지고. 이해 갈 수 있죠? 내가 그랬다고 우리 군에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들 다 명예 회복시켜라. 아마 원사로 전역하고 이등병 전역돼서 뭐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아마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 찾아서 명예 회복해야 된다. 귀등도 안 들어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귀등도 안 들어요, 지금도.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들 찾으면 그때 회수에 돈 다 줘야 돼요. 원사까지 근무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까지 다 회복해줘야 돼요. 국가유공자로 해줘야 되고요. 지금 그런 사안인데 지금 우리 군대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요, 원 명령을 내렸고 수정 명령을 내리면 권위적이다 이거예요. 신중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신중하지 못함을 군법무관들이 그렇게 보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 더요. 근데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한 12년 전에 음주운전 했어요. 12년 전에. 이제 이거 주로 이제 어떤 쪽이냐, 부사관 중에 좀 엘리트. 막 대학원, 야간 대학원 다니고, 응? 중사하면서 나는 뭐 군생활도 잘 적응도 했고, 내가 조금만 뭐 공부 좀 해서 석사 따고 뭐 따고 그러면 뭐 앞으로 내가 내 앞길이 보이고, 또는 뭐 군에서 뭐 이렇게 보조해 주니까 야간 대학도 다니고. 근데 대학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 같이 동료들 뭐 이렇게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음주운전 걸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 군인이에요 그래야 되잖아. 왜? 관할이 다르거든. 일반 형법 관할하고 군사법원 관할하고 관할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군인이에요 해야 그 수사권이 우리 그때 당시에 헌병 군사경찰이 있는 건데 침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대충 회사원 이렇게 적어준, 민간이라고 적어준 거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갔다고.
이 사람도 근데 알려지면 진급 못 하잖아요. 음주운전 진급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자기부재 거부특권. 헌법에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상식적인 모습인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중사인데 상사 때 지나왔고, 이제 원사 때 갑자기 그거 튀어나왔어요. 원사 때. 당신 음주운전 전력이 있네. 왜 그때 민간이라고 속였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유예요. 가로 열고 음주운전. 그걸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사유는 그때 당시 2년, 지금은 3년.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그때죠?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지금 12년 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지났잖아요. 징계 사유는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군에서 명령을 이제까지 상사 진급도 명령 내렸고, 그걸 못 발견해놓고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원사 진급 앞에서 그게 발견이 됐다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처리한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보고, 너 왜 보고 안 했니?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 민간인으로 처벌받았으면, 그 벌금형 받았으면 보고해야지,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요. 자, 이 사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확인해 봤어요. 경찰. 이 경우 어떻게 하나?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 근무하고 끝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술 한잔 먹고 이제 걸리잖아요. 경찰이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나 경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충 민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지나서 경찰, 당신 그때 음주운전 있었네? 자,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시효 지났고, 음주운전 징계시효 지났고, 별도로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 사람이 승진할 때, 그때 잠재 역량으로 표시하죠.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뭐 소방관, 다른 공무원 다 마찬가지. 대한민국에는 모든 공무원 다 마찬가지. 자기가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걸렸는데 저 민간인이에요. 이러고 잘 넘어갔어요. 승진도 했어요.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군인만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 우리 법무관들이 2009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걸 징계를 하는 거였어요. 자, 기존의 명령,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인지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려면 신중해야죠. 특히 그게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갈 때는 신중해야죠.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도 어려움은 뭐냐면 음주운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대놓고 손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딱 대법원 5건 이겼고 40 몇 건 중에 다 못 이기고 대충 한 17, 8건을 이긴 것 같아. 나머지는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공익적 요청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맞아도 법리적으로는 징계시효 지났다. 그 다음에 시효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갱신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고 의무 위반의 대상자가 진급 대상자야. 같은 상사인데 같은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다고 칩시다. 민간이라고 속였어요. 속였는데 이 상사는 조금 고참이어가지고 진급 지시의 대상이에요. 대상이면 이 사람은 징계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사는 아직 진급 지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고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도 인위적이고, 하여튼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군에 가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내가 하사 때 결격 사유 있었다, 또 뭐 내가 뭐 중사 때 음주운전이 있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쉬쉬하니까 혼자서 그냥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칙과 원리에서의 두 번째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지휘관이 최초 명령이 있었는데 알든 모르든 최초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명령을 내릴 때에는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군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처음 명령을 내렸다. 내 명령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자, 이 자의금지 원칙 이거하고 두 번째 명령은 다르다.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서 쭉 신뢰가 형성이 됐다. 나를 상사까지 진급시켜줬구나. 이제 뭐 내가 옛날에 중사 때 그 음주운전한 부분은 문제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쭉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경찰도 뭐 그렇게 징계 안 하고 소방청도 뭐 그렇게 징계 안 하고 다른 공무원도 징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우리 군인은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처벌할 거야. 앞으로 너는 진급 못 시켜. 자,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군이 지켜야 된다. 왜 다른 공무원 처벌 안 하는데 굳이 군인의 저번에 2019년 12월에 한 600명 처벌했대죠. 2014년에는 몇천 명 처벌했어요. 몇천 명 처벌했어요, 그때. 속였다고 해서. 육해공 해병대. 그런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민간 경찰하고 이제 쏘기는 거를 왜 주민번호 넣으면 되니까. 근데 육군은 아직도 그게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2019년 또 한 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 정리해 볼게요. 오늘 법치국가 원리에서 배워야 되는 군인 정신.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아니 조금 현실과 헌법 정신이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괴리를 줄이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전 수사단장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이고 해병대 1사단장 사건도 진행 중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현 국군 통수권자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철학이 바로 법칙과 원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군인 정신에 적용해 보면 나는 최종적 궁극적으로 지휘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최종적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논의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넘어가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휘관도 명령을 내릴 때 서면에만 보고서 쓸 때만 관련 거 쓸 게 아니고 구두로도 내 명령은 어디에 근거한다. 그리고 법무관들은 이때 이 명령이 위법한가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자의금지 원칙 정도만 판단해서 소홀을 따지는 거다. 여기다 대고 신중해라.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지휘권을 침해하는 거다. 군법무관의 이런 식의 징계는. 그런데 두 번째, 기존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수정하는 명령이 생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이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때는 신중해야 된다. 오히려 군법무관들은 이때는 신중하지 않고 있다. 야전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의 내용으로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